행복한 6월, 하루하루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보수 대법원이 온결한 판결을 내린 게 세계적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 지도를 다수당인 의회 맘대로 그릴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미국의 장점인 체크 앤 밸런스를 상기시킵니다. 러시아 반란 사태는 오늘도 세계의 정권이 탐구하고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이슈입니다. 러시아 탑 군 관계자는 바그너 용병대장의 반란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국 정보국은 파악합니다. 용병대장 프리고진의 원래 목적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납치하는 것이었는데 그 계획이 새어나가 대안으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다는 진단입니다. 클렘린이 알고도 모스크바 진격을 막지 못한 것도 의문입니다. 푸틴의 미래도 어렴풋한 그림은 그려지는 시점입니다. 미국인의 경제에 대한 낙관 지수가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관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35입니다. 코스코가 멤버십 프로그램 체크를 강화한다고 하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멤버십 비용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여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습니다. 이 민사소송 케이스도 질질 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은 보수가 사랑하는 트위터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업적인 판단과 정치적 판단 사이에서 결정할 타이밍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지금까지 요즘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강해졌을 때는 항상 우리가 그 체크 앤 밸런스를 얘기를 합니다. 체크, 견제하고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 특히 권력에 있어서의 체크 앤 밸런스가 미국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적인 대법원이 보수 6, 진보 3인데 체크 앤 밸런스에 있어서 온건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진보 대법관 3명과 힘을 합쳤다는 게 세계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사설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요. 그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면 특히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최근에 몇 년 사이 미국은 특히 이제 정치권이 극도로 분열된 것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나락으로 빠지는 단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가끔은 정말 중요한 때는 초당적으로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극단적인 법안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막아내기도 합니다. 어제 연방 의회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방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초당파적인 판결이라고 할까요? 의회가 아니니까 초당적인 하지 말고 초당파적인 판결인데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체크 앤 밸런스 이 하나의 사안으로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의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판결한 그 고소건의 이름은 무어 앤 하퍼. 뭐 항상 미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법안이 아니라 법안도 마찬가지지만요. 연방 대법원의 어떤 케이스를 낼 때 뭐 원고와 피고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송하는 측과 뭐 이렇게 해서 하죠. 무어 앤 하퍼. 역사적으로 기록될 연방 대법원의 판결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복잡하긴 한데요. 기술적으로는 연방 선거를 어느 관계자가 관장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원고는 노스캐롤라이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고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까? 보수 대법원이니까 보수적으로 판결하지 않겠어? 공화당에 손을 들어줄 거야 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고요. 연방 선거를 그 주의 의회가 관장해야지 된다 하는
급진적인 이론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의회는 선거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권한이 없다. 다른 정부 관계자들이 체크를 하고 의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체크 앤 밸런스인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다른 2명의 보수가 진보에 조인을 했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쓰기를 헌법은 주의회가 주법에 있는 일반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주의회도 그 제한이 있는데 뭐든지 그냥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제한에서 연방 선거에 관한 것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선거구 재조정 케이스에 있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당파적인 의회에서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쓴 글입니다. 당파적인 의회에서는 법과 규범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 다수당인 당이. 한 당이 더군다나 슈퍼 다수당일 때는 더욱 이런 일을 하기가 쉽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만일 주 입법기관이 선거법을 너무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면 그때는 다른 정부 관계자가 개입할 수 있다. 이 케이스에서는 정부 부처에서 체크 앤 밸런스의 대상들이 법원과 입법부, 주의회입니다. 서로 견제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주의회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정치인들이 투표 지도를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냐면 공화당 의원이 전국 그 연방선거에서 10명 나올 때 민주당 의원은 계산상으로 전문가들은 뭐 다 아는 얘기죠. 5명 나오도록 꼭 반만 나오도록 4명이네요. 반도 안 되네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그 결과는 주 대법원이 이 선거구 재조정 지도를 공화당이 만들었는데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월 달에 주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런 그림대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치렀더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방 대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대법원에서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해서 그대로 그리게 해서 선거를 치렀더니 공화당이 원래 그렸던 10명 공화당에 4명 민주당이 나온 게 아니라 결과는 민주당과 공화당 똑같이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권자의 분포이기도 하고요. 뭐 선거 투표율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법원이 없었으면 공화당은 공화당에 아주 심하게 유리한 선거를 치를 수 있었는데 법원의 개입이 있어서 의회의 지도가 주를 반영하는 결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지난해에 공화당이 이 문제를 주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하니까 본인들이 원래 그렸던 그림대로 안 나오니까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했죠. 연방 대법원이 6명이 보수고 3명이 진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져가면서 이제 주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독립적인 주 입법부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 이론은 헌법 조항이 선거구 재조정을 포함한 의회 선거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권한을 주의 의회에 완전하게 줬다. 법원에 준 게 아니라 주의회에 줬다 하는 겁니다. 반대편에서는 당연히 뭐 민주당 유권자들이 주축이 된 어떤 그 조직체 같은 곳이 반대편이겠죠. 주의회의 선거 결정은 어떠한 그 정치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크, 견제가 필요하다. 그 체크는 법원도 되고 주지사, 독립적인 위원회도 여기에 그 어떤 그 개입을 할 수가 있다. 법 아래 권한을 가진 관계자들이 한쪽에서 너무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게 다 돼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서로 양측에서 연방 대법원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공화당이 제기한 독립적인 주 입법 이론을 거부를 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주 법원이 주 법을 리뷰를 하고 거부한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지 그 케이스를 쭉 인용을 해서 이건 역사다 하고 나열을 했습니다.
꼭 선거법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법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 경우는 로컬 정부에서 뭐 로컬 뭐 지방 판사 등등해서 결국은 주의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캘리포니아주나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주 대법원이 의회에서 해놓은 것을 누군가가 이거는 아니라고 할 때 판단을 할 그런 권한이 있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건 선거법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되지 선거법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또 다른 이제 보수적인 대법관이 이달 들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진보와 표를 같이 던진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렉 캐버나우 이제 젊은 그 연방 대법관이요. 뭐 어떤 여성을 어렸을 때 뭐 성폭행했다 해서 계속 청문회에서 너무 그 힘들게 통과를 했었던 그 브렉 캐버나우가 선거 케이스에서 엘라바마주의 역시 비슷한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선거구 재조정을 보수의 맘대로 할 수 없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존 로버츠와 브렉 캐버나우고요. 또 한 사람은 에이미 코니 베럿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이나 브렉 캐버나우나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그리고 임명이 된 연방 대법관으로 뭐 에이미 코니 베럿은 가장 젊은 연방 대법관이면서 뭐 낙태 같은 것에는 카톨릭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여성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에이미 코니 베렛도 존 로버츠와 브렉 캐버나우 동료 연방 대법관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맘대로 그려서 공화당 의원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건 이거는 맞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을 보면요. 브렉 캐버나우와 에이미 코니 베렛은 조금 아직은 이 사람들의 성향이 뭐 연방 대법원이 된 이후에 확실하게 뭐 바뀌고 하는 그런 정도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유연한 것 같고요. 우선 가장 젊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는 본인이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연방 대법원이라는 인스티튜션의 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애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장으로서 균형을 맞추려는 이것도 역시 연방 대법원 안에서의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추려는 결론을 내리려는 그 투표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버락 오바마의 오바마 케어를 살린 사람이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원장의 표로 살려진 거고요. 그에 비해서 분명히 보수인 사람들은 남자 클래런스 토마스 흑인 대법관과 그리고 사무엘 얼리토 그리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가장 보수면서 연방 그 대법관 9명 가운데 최근에 뭐 스캔들로 돈 문제 스캔들 휴가 무료 이런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오늘도 이제 다른 뉴스가 있는데 그건 오늘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네요. 가장 보수적인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닐 고서치도 비교적 이제 최근에 임명이 됐고 보수적인 거 분명히 맞지만 클래런스 토마스나 사무엘 얼리토만큼 모든 이슈에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이건 이제 예외가 없는 거고 뭐 에미 코니 베럿과 이 브렉 캐버나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하고요. 세 명의 진보는 지금 그냥 진보 그대로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의 지금의 그 움직임이고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이 판결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사법부와 입법부의 체크 앤 밸런스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이론 자체가 주가 선거를 관장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유일한 힘을 가진 기구다 하는 그 이론이 20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나온 겁니다. 그걸 근거로 이제 선거에 대한 어떤 그 소송도 많이 일어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쭉 가다가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은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그게 막혀버린다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에게 더 중요한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판결이 곧 나오게 되는데 어퍼머티브 액션도 보수가 많기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판결도 그렇게 그 보수 쪽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나왔거든요. 연방 대법원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과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며칠 안에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한 판결이 빅뉴스가 될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이제 어떠한 안개 속에서 조금씩 안개가 거쳐가고 이 날씨가 어떻게 갈지 예보를 조금 볼 수 있겠네 하는 그림이 러시아의 반란 그 사태에서 좀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뉴스로 보지 마시고 인간사구나 정말 소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재미있게 보실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예전에 그 옐친이 그랬던 것처럼 옐친 이전에 고르바초프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그러한 일로 이렇게 힘이 빠지게 되는가?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이런저런 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이 빠져서 정권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시면 현대사에서 하나의 아주 소설을 따로 왜 읽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재미있게 그리고 하나의 이슈를 쭉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다른 이슈에도 다 적용되는 어떤 그 지혜를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러시아 사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오늘의 미국이 제목인데 왜 러시아를 보도하나요? 이게 바로 오늘의 미국이기도 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다른 많은 이슈가 있지만 이걸 지금 제일 앞에 두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재밌게 들어주세요. 재미가 있어야지 되는데 큰일이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비전에 대한 아웃라인을 지금 밝힐 예정인가 본데요. 경제 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우선 그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금 레이티스트부터 헤드라인 정도만 전해드리자면은 어제 그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그 피자 가게 그리고 피자 가게가 있는 그 쇼핑몰을 공습을 해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이제 계속 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부상당한 사람만도 6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14살 쌍둥이 소녀도 숨졌습니다. 도네츠크 인근에 있는 그 크라마토스크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영방송은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용병대장인 그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가려고 했었던 바그너의 대장 프리고진은 벨라루스에 도착했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요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벨라루스 대통령이 루칸세코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큰 역할을 이 사람을 본인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너무 화가 나서 그를 이제 살해하고 무력으로도 대응하려는 생각도 검토해서 본인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벨라루스 쪽으로 이게 일종의 망명인가요? 탈출인가요? 일단 그곳에 도착을 했고 그러나 벨라루스는 그 용병 대장과 프리고진과 용병대 바그너의 총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방장관은 총 같은 무기를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러시아도 미국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프리고진의 이 같은 계획을 반란 계획 같은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원래 오리지널 계획은 모스크바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었는데 오리지널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쪽으로 진군을 했었다는 거. 그럼 거기에 다 내부에 누가 푸틴 내부에 배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프리고진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납치할 계획이었답니다. 본인이 해고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남부 그쪽에 함께 모여 있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그 FSB 그
러시아의 정보국이 계획을 실행하기 이틀 전에 알았답니다. 누가 알려줬는가? 이게 전에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사령관이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는데요. 일단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와 참모총장 발레리 제라세모프를 우크라이나 국경 남부를 방문을 했을 때 딱 그 납치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어떠한 경로로 방위군 사령관이 알아서 푸틴에게 직접 보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도 지금 푸틴에게 보고가 들어가서 알고 있네? 하고는 이제 미처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래 그럼 우리가 모스크바로 진격을 하지 라고 그 경로를 바꿨다는 겁니다. 반란 쪽으로. 서방 정보국도 이 사실을 다 알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알려진 것처럼 도청을 통해서 위성 이미지 도청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정보국이 이걸 파악을 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정보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납치 계획이 실패하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프리고진의 생각은 이 사람은 이미 그 본인이 그 많은 그 뭐 권력과 대단하다고 뭐 대단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군이 자신들의 현 사령관이나 보스들을 버리고 본인의 계획에 동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탄약, 연료, 탱크, 장갑차, 모바일, 영공 방어 등 아주 세련된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많이 모았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위성 시스템에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르게이 수로비킨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항공 우주 전문가랍니다. 전에 우크라이나의 그 사령관을 지냈고요. 이 사람이 정보국에 이 정보를 전달했을지 모른다. 가장 먼저 프리고진의 반란을 비난한 사람이거든요. 반란군에 대해서 정규군으로 유일한 공격을 하기도 한 그런 대장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가? 프리고진이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이런 사령관이나 몇몇 사람들과 의논을 했는데 그 의논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세르게이 수로비킨이고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정보국의 프리고진의 생각이 이거야 하고 알렸다는 뭐 이런 내용. 제가 지금 보도 드리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탑으로 보도한 것이고 독점으로 보도를 해서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고요. 또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은 더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탑 군 관계자가 바그너 용병 대장의 반란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국 정보국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세르게이 수로비킨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도 굉장히 그 존경받는 전 우크라이나 전쟁 최고 사령관이었고요. 최고 사령관인데 어떤 면에서 존경을 받냐면 굉장히 잔혹하답니다. 너무너무 잔혹하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의 전 대사를 했던 마이클 맥파울이라는 사람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아직도 내가 러시아에서 대사를 하면서 러시아 사정을 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 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용병 대장과 공모를 했는가, 누가 공모를 했는가, 하루 지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과연 푸틴은 이 프리고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왜 그게 모스크바까지 오도록 이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잡지 못했는가, 이런 내용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뭐 푸틴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프리고진을 이름은 말하지 않으면서 비난은 한 거잖아요. 장기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당장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렇다고 뭐 장관들을 뭐 어떻게 하지도 않고 사람 바꾸는 거 독재자들 별로 싫어하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만약에 비밀 경호팀이 푸틴의 데스크에 좀 전에 정보국으로 그 사람이 정보를 줬을 수도 있다고 하는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어쩌면은 프리고진과 내통한 사이였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중이잖아요. 나는 이쪽과도 대화를 하고 이쪽에서는 살아남고 무슨 사건이 일었을 때
만약에 그렇다 하고 파악을 하면 이 사람도 이 존경받는 우크라이나의 전 그 탑 사령관도 이때부터 이제 숙청이 시작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관계자는 그가 만약에 추출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그 좋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푸틴은 지금 놀랐죠. 이게 모스크바까지 쫙 올라오는데 뭐 일부 아주 그 푸틴이 무서운 그런 가장 가까운 엘리트들은 푸틴 옆에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군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도 움직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오히려 영웅 취급을 했고 프리고진과 용병 바그너를 이랬기 때문에 이미 이제 푸틴 같은 독재자는 편집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리더인 나를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앉혀주고 말이야, 나를 보호할 인물이 없네 하고 이제 내부의 적에 대한 의심, 그리고 반대할 수도 있어. 저 인간이 나를 하면은 숙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그리고 엘리트들은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이 푸틴이 23년 동안 해오고 나서 너무 약해졌어. 대안이 있을 것도 같아 하면서도 너무 무서우니까 당장 푸틴의 그 숙청과 보복이, 그 날카로운 매의 눈이 무서우니까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 당분간은 주변 사람들이 충성을 한다는 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이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일단 생존은 했지만 폴리티코의 그 기자, 이 사람 러시아 전문이고요. 에너지 전문입니다. 가브리엘 게빈 씨는 그렇지만 푸틴이 운이 바닥난 게 아닌가? 그 운이 바닥이 나가는 것을 러시아와 세계에 살짝 보여준 게 아닌가? 푸틴은 걱정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썼고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이 반란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긴 전쟁에서는 지고 말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처음에 반란이 일어나고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반란 자체를 막지 못하고 용병과 정규군 대장과의 그 알력도 막지 못한다면은 그럼 그렇게 약한 푸틴을 위해서 어느 군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울 것인가 했잖아요.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경우는 독재자는 내가 곧 국가고 국가가 납니다. 국가가 또 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굉장히 지금 아주 일단은 프리고진을 살려줬지만 어떻게 할까는 장기적으로는 이 프리고진도 굉장히 뭐 암살당할 수도 있고 위험해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쿠데타인데도 아무튼 뭐 성과는 뭐 있었다 뭐 등등의 많은 어피니언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워싱턴 포스트의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의 짧은 단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93년 보리스 옐친이 자신을 추출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군에게 의회에 발표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옐친이 권력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은 정당성은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6년 안에 망했잖아요. 그 옐친이 내가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한 것도 있고 뭐 알코올과 얼룩진 여러 가지도 있고 그걸 좀 잘 이렇게 버무려서 마무리를 해줄 것 같아라고 딱 점 찍은 사람, 그의 후계자, 승계자가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후계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잘 왔네요. 그는 역시 푸틴 자신은 푸틴이 만든 프리고진과 용병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너무 잘 싸워서 바그너에 의해서 정통성이 손상됐습니다. 뭐 48시간 만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어. 가혹하게 처벌하겠어 하고 전혀 처벌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치명적이지 치명적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푸틴은 러시아군을 내게 바그너 용병을 잡아라 일단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프리고진이 계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푸틴의 말을 다 안 들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는요. 이미 푸틴의 내부에도 균열이 생겨서 그래서 다만 이제 몇몇 공군 조종사의 도움으로 정규군은 가만히 보고만 있고 그랬고 보통 사람들은 바그너를 환영을 했고 푸틴은 독재자로서 굴욕을 느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1993년도 옐친 때의 시가전을 피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옆집에 말하자면 똘만이잖아요. 알렉산더 루칸세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상황을 전환시켜달라는 부탁을 하고 외교적인 도움, 외교적인 거래로 일단은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당시에 옐친처럼. 푸틴도 옐친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통치권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겠죠. 강한 숙청이 됐던 유화 정책이 됐건 암울한 복수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워싱턴 포스트의 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씨는 프리고진은 지금부터 티 테이스터를 고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차 마시는 걸로 암살하려고 하고 실제로 암살시키고 한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부녀도 그랬고. 그래서 그 티 테이스터를 나보다 먼저 시음하게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 열린 창문에서는 항상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보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푸틴이 더 강한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 당분간. 스탈린식 동원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입시킬 수도 있다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약하게 나간다 하면은 다른 도전자들이 그 내부에서 더 대담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푸틴의 신비주의적인 컨트롤은 박살나버렸다는 거죠. 신비주의적인 컨트롤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나만이 최고의 결정권자고 다 경쟁하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서 본인들에게 조금씩 뭐 떡고물 좀 주고 나를 위한 이득을 모아오도록 하는, 그게 신비주의도 아닌데 어쨌든 이것조차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는 러시아 정체가 어떤 영향으로 갈지 아직은 모르지만, 바그너 그룹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뭐 전투사는 국방부와 계약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바그너의 해체는 좀 힘들어 보인다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비용도 줘요. 용병이니까. 그런데 정규군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워서 이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 프리고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가 암살되든지 아니면 뭐 켜켜이 경호원을 둘러싸고 어디까지 살 수 있든지, 그는 푸틴의 정권을 특징지게 하는 부패, 무능이죠. 막지 못했으니까 반군을. 그 무능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걸 코드, 기타 코드를 확 쳤다. 이럴 때 우리가 한국말로는 심금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심금을 울리고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푸틴이 무척 약하네. 생각보다 모스크바 점령. 야, 이거 하루면 되네 하는 그런 것. 분명한 범죄자가 전쟁 범죄자로 되고, 분명한 범죄자라는 건 전에 감옥에 갇혔었던 걸 얘기하고요. 이번에 전쟁 범죄자로 됐는데, 프리고진은 대중 선동 전문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제 비디오로, 오디오로 뭔가를 선동을 하는데, 클렘린이 얼마나 인기 없는가 하는 것을 자유평론가보다도 잘 활용을 해서 선동을 해서 그가 이제 쫙 그 푸틴에 대해서 불만을 쫙 보여준, 이것은 앞으로도 내내 푸틴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하여 옐친도 무너졌고, 옐친 이전에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뭐 섬에 이제 뭐 도망치고 가 있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옐친에게 물려줬었잖아요. 그러다가 옐친은 푸틴에게 물려줬고, 푸틴은 또 그 다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세인트 피터스버그, 레닌그라드죠. 전에 그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이제 스텝파더와 친부도 다 그 유대계고요. 할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그 구소련의 과학자였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스포츠가 유명하니까 이 스키 선수가 되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크로스 스키어가 되려고 하고 유명한 그런 그 스키 학교도 나왔는데, 18살 때 어떤 일이로든지 절도범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면이 되긴 했는데 2년 뒤에 다시 아주 고급 아파트를 절도를 해서 친구들과 같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2년, 두 번째니까 그랬겠죠. 81년도에 12년 징역형을 받고, 그 당시에는 강도, 사기, 10대 때 범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왜 이렇게 순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988년도에 사면을 받고 1990년도에 완전히 석방이 됐습니다. 거의 10년을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프리고진입니다.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어두운 곳에서의 시스템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프리고진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티 테이스터를 고용을 해야지 된다, 암살될지도 몰라 하는 이 상황을 얼마나 오래 어떻게 벗어날지는 알 수 없고, 그에 따라서 푸틴의 운명도 뭐 어느 정도는 결정될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금 뭐 선거 캠페인 준비하는 겁니다. 경제 비전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그 비전이라는 게 바이노믹스라고 하잖아요. 뭐 레이건 대통령 때에 거기서 이름을 조금 따왔는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은 2022년 이후에 점점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그러니까 고용률은 아주 좋게 유지되고 있다. 그게 이제 바이드노믹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국민에게 뭔가를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낙관은 2022년 지난해 1월 이후에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도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낙관론은 맞는데 갤럽이 경제 확신 인덱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최저는 마이너스 100, 최고는 그냥 플러스 100입니다. 그럼 차이는 200이 있겠죠. 2022년 1월 이후 가장 좋다는 게 제가 헤드라인에서 35라고 말씀드렸나요? 32가 맞습니다. 32입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는요 늘 마이너스였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플러스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마이너스 한참 아래에서 마이너스 32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에는 나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했었고 경기 침체 심하게 될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마이너스 3분의 2는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이 나아지는 무드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요 당에 따라 다릅니다. 공화당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공화당은 이제 항상 또 민주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신의 당이 아닌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허봐 저 대통령이 못해서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꼬라지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합니다. 공화당은요 지수가 훨씬 낮죠. 민주당보다. 그런데 한 가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낮기는 낮지만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낮지만 그 낮은 숫자가 조금 올라가는 그 수치는 좀 비슷하답니다. 이달 조사에서 민주당은 플러스 5예요. 전반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다 합쳐서 나온 게 경제에 대한 확신 지수가 마이너스 32인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길이 얼마나 먼지 민주당이 플러스 5일 때 공화당은 마이너스 65. 이 무당파는 딱 반이네요. 마이너스 35. 그렇기 때문에 35, 60,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35 플러스 5를 합치니까 평균이 32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여도 그 마이너스가 점점 좋아지고는 있다는 게 갤럽이 이제 가장 평이한 그런 그 여론조사 기구니까 전반적인 무드는 그렇구나.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커뮤니티의 무드가 어떻든지 이제 그런 건 말씀드렸고요. 코스코 멤버십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동안 코스코 멤버십 하기는 너무 가족이 적고 샘스가 적당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가끔 코스코 갈 때는 친구랑 같이 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뭐 이것도 또 편법이 있기는 있겠으나 코스코가 멤버십 공유를 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이제 강화한다, 체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이거 한국에서만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탑이 아니라 미국도 전체적으로 어제 오후부터 굉장히 들썩였습니다.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멤버가 아니면서 멤버십 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거 코스코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이 있는 것도 있고 멤버십 카드에 사진 없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진이 없으면 사진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도 또 다른 변화가 가지고 온 것도 있는데 셀프 서비스 체크아웃 카운터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CBS 저희 회사 앞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텅텅 비었던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뭐 그 셀프 서비스나 사람이 계산해 주는 줄이나 뭐 똑같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동화가 되는 거죠. 코스코에서도 셀프 서비스 체크아웃을 확장하고 난 뒤에는 본인 카드가 아니라도 사진 확인 안 되고 하니까 쉽게 카드만 빌려서 같이 안 가도 돼요. 카드만 빌려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실제 확인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코가 말하는 건요. 우리 코스코가 값을 싸게 하는 건
멤버십 운영이 우리가 물건을 사고 바잉 파워라든가 이런 지출을 할 때 그 지출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멤버십 그 체크아웃 하는 이게 새로 생긴 거는 아닙니다. 저희 늘 그래 왔는데 이걸 이제 강화하는 정책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화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한다는 것을 리마인드, 확인시킨다 하는 의미고요. 또 코스코 멤버십이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때가 2017년 6월이었는데 골드스타가 $60고 익스클루시브가 $120인데 아마 곧 올린답니다. 원래 제 인증에 올렸어야 됐는데 인플레이션 너무 또 소비자들도 고통받고 하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경쟁사인 샘스클럽은 지난 10월 달에 9년 만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코스코에서요. 제가 먹어본 최근 것 가운데 하나 맛있게 먹은 저희 언니가 해줬는데 저는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아주 두꺼운 돼지고기를 뭐 삼겹살인가 몇 겹살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잘 안 사서. 근데 그 두꺼운 거를 아주 정말 두꺼워요. 한 5cm 정도 되는 그런 거를 그릴에다가 네 면을 다 굽습니다. 생강을 많이 깔고 그리고 이제 거기 뭔가 양념을 하죠. 시즈닝을 하고 네 면을 다 구워서 칼로 싹싹 썰어서 새우젓에다가 먹거나 아니면 쌈에 싸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그것도 5개 아주 큰 하나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한 덩어리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5덩어리에 32불이라고 하던데요. 한인타운도 좋고 싼 고기 파는 곳 많습니다. 체크앤밸런스 맞췄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캠페인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한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왜 저 여성이 나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지? 그 여성은 전에 엘리의 편집장이었고 최근에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배상해라 라는 판결을 받아낸 이진 그 캐롤이라는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강간은 아니었고 그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고 성폭행 내지는 성학대 혐의였었죠. 그런데 또 이 여성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또 고소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CNN의 타운홀 미팅에서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판결이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서로 맞고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여성 자체도 $10,000,000 손해배상 소송을 5월 달에 CNN과 그 인터뷰가 아니라 그 유명한 그 타운홀 미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나서 며칠 뒤에 했었죠. 끝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이 여성에게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보상, 징벌적 배상 다 청구했습니다. 제가 왜 웃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1월 6일 2021년 의사당 폭동 사건 그가 이제 백악관에서 나가기 불과 19일인가요?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이후에 트위터가 금지시켰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손님 좀 끌어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겠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막아놨던 것을 풀어줬는데도 아직까지 가지 않는데 더는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냐하면 트위터의 그 팔로워가 8,700만 명이래요. 뭐 별로 빠지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본인이 하는 또 다른 소셜미디어의 팔로워는 500만 명이거든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트위터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 만든 소셜미디어가 기간이 있으니까 또 그래야 억울하지 않고요. 오랜 동안 트위터는 또 일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항상 정치인에게는 비즈니스 관점이 있는 거고 정치인의 관점이 우선되는 거겠죠.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관점과
정치적인 관점을 같이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게다 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이란 제가 이름을 잘 말씀 안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진실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진실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좀 머쓱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트루스 소셜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이 회사도 모 회사가 있잖아요. 그 모 회사의 지분을 전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의 90%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럼 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약한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머물고도 있는데 퇴임하고 나서 이 트루스 소셜이라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번 돈은 21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니 저에게는 210만 달러가 엄청 큰 돈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껌값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500만 명이 팔로워가 있는 곳과 8,700만 명이 있는 곳 어느 곳을 정치의 계절에 활용을 할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방안은 있대요. 결국은 복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6시간 전에 트루스 소셜에 먼저 올리고 아니면 또 트루스 소셜에 독점 컨텐츠 같은 것 하면은 또 위반이 아니라고 하니까 트루스 소셜과 맺은 계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걸 장악한 뒤에 보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트위터의 사주가 일론 머스크가 된 다음에 뭐 거짓 같은 것도 예전의 규정보다는 굉장히 느슨하게 했고 보수를 많이 오라고 환영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트위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많은 매체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좋은 하루 하니까 지금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아도 겨울 쪽의 흐림이 아니라서 따뜻합니다. 얇은 옷을 입어도 따뜻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